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정희사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체크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이슈, 간밤에 미국 증시도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FOMC를 앞두고서 좀 눈치를 봤죠. 과연 이번 FOMC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지 미리 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쯤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할 시간이 이제 오늘까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히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은 관전 포인트. 일단은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죠. 패드워치가 워낙에 압도적으로 퍼센티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FOMC에서는 뭘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이번에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대한 전망도 많이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 이사님, 어떻게 좀 포인트를 맞추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금리에 있어서 인하 정도는 다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금리의 하락 속도가 원래는 가파라질 거라고 봤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미국 연준이 그 맞추는 레벨 자체를 우리가 중립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두느냐가 관건일 텐데 이게 좀 높아질 거라는 시장의 예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려가 일정 부분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이번 주말에 있을 미국의 동시만기 이런 것들과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버무려진다면 아무래도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 최근 미국 시장도 전체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는 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도 약간은 좀 쉬어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 그다음에 트럼프 시대를 좀 준비하면서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립금리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지금 금리를 한 차례 인하를 하고 중립금리라는 게 우리가 가장 좀 일상생활을 하기에 용이한, 어찌 보면은 목표가 되는 금리일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몇 정도로 잡아야지 시장에서는 조금 좀 우호적이다 혹은 좀 원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세요? 일단 그 중립금리라고 하는 게 없는 개념이죠. 그냥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고 이 정도가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생각한다라는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장기 중립금리의 수준이 만약에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기업들이라든지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그 타격이 커지는 상황이겠죠. 다만 지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물가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중립금리의 레벨은 조금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민주 전문가님은 어떻게 포인트 맞추세요? 근데 중립금리 내용이 시청자분들한테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존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기준금리처럼 존재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기준금리가 확실히 좀 높은 상태죠. 미국의 중립금리는 추정치입니다, 항상. 2.5 정도로 지금 돼 있는데 사실상 너무 더 높은 게 아니냐. 4% 정도에 육박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좀 더디게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반대파 의견도 있고요. 다시 이제 중립금리의 메커니즘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올린다 연준이 표명한 바는 없는데, 중립금리를 이제 향상하게 되면, 당연히 연준의 매파적인, 연준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금리 상승의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면 지금 왜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는지 퀘스천 마크를 달아봐야 되는데,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미국 경기에 대한 해석들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고, 작년 올해만큼 변화를 자주 준 적도 없습니다. 사실 소사이어털 포지션, 그 사회적 지위가 높은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경기에 대한 변화를 자주 준다. 물론 경제가 살아있는 생물이지만 증시나 경제는 채찍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의견을 변화해도 상당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한 경제 데이터,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중립금리 상향을 해야 되고 연준의 매파적 기조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지금 상태고요. 단지 이번 연준에서 이런 내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중립금리로 올라가는 게 결국은 경제학 이론으로 가면 주류 경제학의 신자유경제주의 이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좀 찬성하는 중립금리 올려야 된다. 닐 카시카리 아주 매파적인 연준위원 있죠.
찬성하는 쪽이고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단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예전에 이름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었을 거예요. 6월 달에 나오셔도 이 중립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결국은 중립금리를 끌어올린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준금리 인하가 좀 더뎌지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찬물을 끼얹었죠. 사실상. 그런데 실제 올해 추석 때 진행된 것은 B컷. 이게 정말 좀 어이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찌됐건 중립금리를 상향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에 자금 유입될 일이 없고 신흥국으로 자금이 글로벌 신흥국으로 좀 퍼져가게 되고 미국의 어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이제 깨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중립금리를 올린다는 내용을 섣부르게 발표할 일은 없다고 좀 판단되고요. 결국은 뭐 미국 시장에 계속 자금 수요가 쏠리는 걸 바라지 다른 국가들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원치는 않을 거거든요. 경제 이론 쪽에서는 배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뭐 반대파와 찬성파들이 있지만 당장 나오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 반대 의견을 합리적으로 하나만 들여본다면 지금 미국 경기가 정말로 미국 시장이 말하는 골디락스나 소프트 랜딩에 근접한 것이냐. 네. 이거는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뭐 단지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엔더믹으로 가면서 폭발적인 고용, 뭐 공급의 효과, 또 미국에 의한 공장 짓기,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이었지. 사실상 저는 미국의 경제가 만약에 다른 국가들도 옥죄여서 캐파 증설을 못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립금리를 뭐 시장에 나와 있는 4%대까지 뭐 추정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은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금리와 관련해서는 거의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내리더라도 4%대입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건데요. 이런 고금리가 장기화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내년도 이 부분은 사실 점도표 내용하고도 좀 연결지어서 볼 것 같아요. 내년 전망이 어떨까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대로 꾸준히 좀 유지가 될까 아니면 아예 레벨대 자체를 빠르게 뚝뚝 내리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김 이사님 의견 어떠신가요? 근데 결국 그 금리라고 하는 게 경기의 흐름과 더불어서 물가를 반영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가를 뺀 게 명목금리에서 물가를 뺀 게 실질금리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실질금리의 전반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최근에 미국 경기의 움직임, 그다음에 만약에 관세를 부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미국의 수입 물가 상승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제가 보기에 금리를 그렇게 내년에는 빠르게 내리기가 어려워요. 내년도에 금리를 빠르게 내린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져서 금리를 억지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중립금리를 예전에 한 2, 3년 전에부터 쭉 추적해왔던 게 원래 2%였다가 지금은 뭐 한 2.7 뭐 이 정도 뭐 3%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전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4%는 제가 보기에도 무리수인 것 같고 다만 좀 더 레벨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흐름은 아마도 트럼프 체제하에서 나타나는 미국 경제의 탄탄한 흐름과 또 관세 플러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효과가 어우러지면서 저는 뭐 일정 부분의 금리 하락은 있겠지만 그렇게 올해처럼 파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금리 인하는 거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서서히 내려온다. 이런. 네, 서서히 내려오거나 아예 안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네. 오히려 뭐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좀 제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뭐 금리를 생각보다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은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결국은 나오게 된 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당선에 됨으로써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뭐 계속 뭐 고용이 뜨뜻하고 시장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미국의 지금 물가는 원래 9%대부터 내려왔죠. CPI 기준으로. 어찌됐건 지금 뭐 기준금리 상황을 보게 되면 5.5였단 말이죠. 그리고 뭐 중립금리가 추정치가 뭐 2%에서 2.5였기 때문에 냅수 있게 잘 내려왔어요. 계속 딥하게 많이 빠졌고 이제 3%대 내려오면서 약간 정체되는 이런 상황. 뭐 2.9 갔다가 이렇게 정체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쉽게 안 잡히네.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연준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는 두 개는 물가와 고용인데 지금까지 계속 물가에 초점을 맞춰왔죠. 근데 이게 계속 물가에 초점을 맞추면 고용이 이제 부러지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고용을 보니까 쉽게 안 부러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까지 미국 시장의 은행주들이 파산을 겪었던 사태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 뭐 국내도 새마을 금고 사태 뭐 이런 거 좀 있었죠. 미국 시장에 여러분들 독일 뭐 도이치방크, 캐나다의 뭐 SC였나요? 은행들 파산 사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구조조정.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상 몇천 명 구조조정을 했다. 구글도 몇천 명 구조조정을 이야기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뭐 너무 딥하게 가면 끝도 없고 레귤러직에 대한 해고는 계속 되어 왔고요. 비정규직에 대한 사실은 고용 창출 효과, 눈 가리고 아웅이 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때마침 트럼프가 이제 보편 관세, 뭐 보복적 관세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물가를 자극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시장에 기류가 있으면서 중립금리를 좀 상향해야 된다.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4%대, 4%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러면 미국 시장의 자금 유출입니다. 분명히 다른 국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지금 뭐 고령화 시대, 저출산에 결국은 생산성 향상을 한다는 것은 기계가 도맡아 한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쪽이죠. 그럼 다른 데로 가는 쪽이죠. 부채 부담이 증가되는 기업들은 다른 대안처를 찾게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거 때마침 그 연준에서 트럼프가 이제 정권이 이기죠. 들어서면서 나온 이야기라고 좀 판단되고, 결국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은 소비자가 전이 되고, 네.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는 중립금리를 좀 올리거나 아니면 기준금리를 좀 동결시키거나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여기서 이제 기존에 말했던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을 그대로 만약에 대입시키게 되면 사실상 이게 물가가 금방 올라가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2.5대. 근데 계속 이제 3.5 이렇게 간단 말이죠. 연준의 입장에서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중립금리 이야기까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연준이 이렇게 빠르게 지금 피벗에 대한 정책 전환 이미 했어요. 통화정책 전환을. 근데 지금 뭐 6개월 이 정도 만에 다시 인상한다? 이러면 사실 연준은 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욕먹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시 인상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고 좀 판단하고, 그다음 동결 내지는 인하. 올해처럼 진행됐던 거. 또 갑자기 또 경기 지표를 봤는데 너무 안 좋아졌어. 그러면 뭐 또 B컷 단행.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연준의 기본 스탠스는 저금리로 가는 스탠스는 절대 아닙니다. 네. 이미 밝혔던 게 2026년에 3.1%이기 때문에 내년에 뭐 사회 인하 소식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줄어들면 1회 정도 금리 인하가 줄어들고 거시적인 관점은 변경되지 않고 해봤자 동결 정도의 수준, 속도 조절론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내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핵심만 좀 짚겠습니다. 내년도에 몇 차례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내년도 한 어느 정도 선의 금리에 있을 것 같으신지 두 분의 예상과 그랬을 경우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지 각각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사님은 몇 차례 한 어느 정도 수준이? 저는 맥스 2회라고 보고 있고요. 2회에? 그러면 네. 한 3% 후반? 뭐 이 네, 정도? 3% 뭐 중후반 정도가 되겠죠. 뭐 네. 저는 그 정도 내려온다면 뭐 중립금리에 거의 도달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추가적인 하락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부터 그냥 중금리 시대입니다. 다시 뭐 제로금리 가는 그런 저금리 시대는 없어요. 그냥 중금리가 안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 중반 혹은 뭐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한두 번 정도 더 내린다면 뭐 초반 정도까지 가는 게 저는 뭐 맥스라고 보고 있고, 그에 시장도 대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좀 적응을 해 나가게 될까요? 뭐 이미 적응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 정도의 금리도 버티지 못하는 기업은 뭐 제가 보기엔 퇴출돼야 될 기업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저는 뭐 그 정도 레벨에서의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은요? 저는 3회 정도 보고 있습니다. 3회 정도에? 그 이유인즉슨 원래 연준의 기본 스탠스가 3회 인하였었거든요. 75bp. 근데 지금 뭐 내일 지금 금리 인하 이제 소식이 들려오겠습니다만은 내리면 지금 100bp 내렸죠. 50bp하고 25bp 두 번. 네, 그쵸. 네, 그 사실상 그 시장의 기대보다 한 번 더 내린 거예요. B컷을 한 번 단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내년에 저도 2회나 3회 정도 동의하는데 저는 3회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 조금 더 합리적인 이유를 든다면 트럼프 1기 정권 때의 어떤 시기를 좀 보게 되면 뭐 그때 잔인 앨런 재무장관부터 제롬 파월 의장까지 교체 뭐 등등 이야기도 많았는데, 트럼프의 특징이 뭐냐면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분명히 분리돼 있는데 압박을 줘요. 금리 인하 해달라고 칭얼대는 거죠.
연준 의장에게. 그래서 뭐 제롬 파월 의장 해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팬데믹 터져버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미국 경기가 좀 안 좋아지거나 고용이 안 좋아지면 아마 재정정책 특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계속 자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역사는 저는 반복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는 내려온다고 보는데 저도 이사님과 아까 동일하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금리 시대는 오지 않아요. 이제는 그 부분은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분명히 경기 사이클과 더불어서 유동성 공급은 이루어지겠지만 분명히 저금리 시대는 오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 유동성 공급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폭발적으로 뭐 성장주 중심으로 좀 올라가는 이 네. 퍼포먼스 이것도 이제 팬데믹 때 같은 상황은 연출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뭐 내용이 뭐 변경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내년에 금리 인하는 3번 정도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시장은 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김 이사님? 근데 저는 뭐 그 금리 영향은 없다. 오히려 내년에 금리 말고도 영향을 받을 만한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예전보다 이렇게 금리를 내려서 뭐 성장도 올라가고 그런 시장의 흐름보다는 정책과 정책의 대결이 과연 트럼프 2기 첫 해에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가 좀 더 시장 중심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뭐 무역의 룰이나 관세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그에 따른 산업 영향 재편이 더 크게 작용할 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금리가 아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은요?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네. 뭐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중심축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금리 통화 정책에 따른 중심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재정부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것도 저는 별로라고 생각 들거든요. 분명히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독립기관이고요. 중앙은행은. 그래서 저는 뭐 역사적으로 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뭐 고금리가 조금 더 유지되고 뭐 금리가 동결되는 속도 조절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고배당주, 뭐 정책 수혜주, 뭐 하이 퀄리티 기업,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기업들이 가겠지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중기 이상으로 좀 지나게 되면 금리는 현재 수준보다 뭐 3% 초반대까지 결국 내려올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성장주나 중형주의 상승 탄력이 좀 높아질 것이고 단지 이제 트럼프 정권의 특징, 이 친분 정치, 뭐 보편적 관세 이 부분에 관해서는 누구도 예측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네. 돌발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뉴스 기사를 보면 정영진 신세계 회장이죠. 트럼프 장남 만나러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머스크도 만날 수 있다. 결국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각국의 지금 뭐 대통령 총리들이 트럼프에 가서 무릎팍 꿇고 있거든요. 기업의 오너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 트럼프가 원하는 게 친분 정치고 나에게 좀 고개를 숙여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뭐 강대강으로 가느냐 강대가 약으로 가느냐 어느 게 먼저 상수냐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일기 정권 때와는 확연히 지금 다른 모습이에요. 강대강으로 네. 가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중심축은 네. 조금 통화 정책에 맞추고 단지 예전 같은 퍼포먼스나 저금리의 시대는 좀 기대치를 낮추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FOMC 금리 얘기를 시작했는데 트럼프 얘기로 슬슬 마무리가 됩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또 어디에 쏠려 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네요. 내년도 두 분의 의견은 한 3% 중반 후반 정도까지 되겠지만은 뭐 가파른 금리 인하를 해서 뭐 돈을 푼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에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예전만큼 금리에 많이 민감하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럼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체크인 리포트고요. 오늘도 김 이사님이 3개의 리포트를 가져오셨어요. 내년도 중소형주 장세 가능성 점검 하나증권의 리포트고요. 양극재 11월 업데이트 한화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의 LG화학 리포트 이렇게 3가지를 가져오셨는데 이 중에서 뭘 볼까요? 네, 하나증권 리포트 보기 전에 뭐 하나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극재는 뭐 최악이지만 최악을 좀 벗어나지 않을까 정도의 뭐 기대감 가지고 있는 것 같고 LG화학은 내년도에 다각화된 사업부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진다 정도의 코멘트입니다. 그러면 하나증권의 리포트 오늘 좀 그림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중소형주가 올해 안 좋았다는 건 다 알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주가 지수가 안 좋았는데 중소형주는 더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왜 뜬금없이 중소형주가 좋아지느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죠.
자, 이제 퀀트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여러 가지 팩터와 숫자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팩터들이 위쪽에 있는 건 중소형주의 어떤 강세 요인이라고 봐야 될 거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강세 요인이라고 봐야 될 텐데 내년도에 그 팩터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대형주들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수급적인 부분이 있고 중국 증시와 붙어 움직이는 게 또 중소형주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좀 우리 지금 뭐 내려가고 있지만 금리와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게 또 하나의 중소형주 유리한 국면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팩터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중소형주 쪽에 좀 더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는 게 하나증권의 지금 주장입니다.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실제로 이익이 떨어질 때 어땠는가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코스피 OP 마진이 높았을 때와 상대적으로 낮았을 때를 보면 지금 저 점이 찍혀 있는 게 중소형주의 수익률, 코스피 대비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을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이익이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그 OP 마진이 떨어질 때 코스피 전체 OP 마진이 떨어질 때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이익 잘 잡아놨다가 대거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뭐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중소형주가 좋았다라는 것을 지금 도식화한 것이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죠.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이 그림 자체가 우양하고 있는 저 회기선 자체가 결국은 이게 이익과 반대되고 있다. 다음에 이익 증가율과 중형주의 성과가 이게 반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이익이 나빠지면 중형주의 성과가 좋아지더라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내년도에 이익이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중형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 그림은 조금 특이한 그림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성과를 판단해 봤더니 월별로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자, 2월부터 5월 정도까지가 가장 성과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중형주를 보되 왜냐하면 이제 증권사 유니버스 안에는 소형주까지 있지는 않으니까 내년도 중형주를 보되 중형주 안에서 실제로 투자 시기를 살펴보면 한 6월부터 5월까지의 성과가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하반기에는 뭘 봐야 되느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번 탄핵이 인용돼서 새 정부가 나오게 되면 어떤 정부가 오든 무조건 부양책은 하반기에 강하게 쓸 수밖에 없다. 추경도 강하게 나올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그런 또 정책 수혜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마도 상반기에는 조금 괜찮은 중소형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해 볼 필요가 있겠고 뒤쪽으로 가게 되면 정책 관련주 쪽에 무게를 실는 것이 전략적 접근상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중형주에서도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하이 퀄리티, 그다음에 뭐 배당이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매년 이 연초쯤 되면은 제뉴얼리 이펙트, 뭐 정책 효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중소형주들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소형주가 왜 빠져 있어야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 증권사 유니버스상 시스템상 이런 데이터가 준비돼 있다라는 점 같이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연말 연초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거기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레포트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체크인 빅데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를 모아 하나의 핵심을 알려주는 시간 체크인 빅데이터. 오늘은 DB 하이텍을 골라오셨는데요. 어떤 데이터들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결과도 같이 좀 알려주실까요? 네, 뭐 지난번에 DB 하이텍이 테슬라와 뭐 연동 관계가 조금 소문이 들리면서 뭐 주가가 좀 갭상승 가고 조정이 나왔어요. 사실상 뭐 전일 뭐 추천이 좀 나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일 아니면 이틀 전날 뭐 어제 뭐 AD도 DSP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이제 연동 관계를 좀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매크로 계속 준비돼 있고 여러 가지 주 단위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뭐 지난주에 넘어가니까 지금 이번 주에 준비된 게 일단 뭐 FMC, 그다음에 BOJ, 뭐 그리고 뭐 종목으로 좀 들어가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 19일 오전 6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우리 국내 시장에 내일 아침부터 반영이 될지 미국 시장에 본장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을 보고 금요일 날 반영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가이던스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3분기 때 발표했던 뭐 2025년 지금 이제 1분기 거를 뭐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추정 가이던스에 부합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시장의 기대치보다 주당 EPS들이 높게 나오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형태를 좀 보시게 되면 157불에서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좀 띄면서 좀 오랫동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거의 한 석 달 동안 기간 행보를 좀 나타냈거든요.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하고도 주가 모습이 좀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화두가 됐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의 어떤 시장의 위치 중에서는 과연 최하단인가? 그렇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물론 당연히 뭐 PC 서버, 모바일 이쪽은 안 좋고 데이터 센터나 HBM 여기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찌됐건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에 삼성전자보다 먼저 들어가는 쾌거를 분명히 나타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결국은 이 실적 가이던스에 따라서 하단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한 84불 정도, 상단이 뭐 114불 정도 완벽한 지금 박스권 거의 뭐 SK 하이닉스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실적 가이던스가 조금 우호적으로 나오고 시장의 투심이 들어왔을 때 적어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번 갈 수 있고 조금 더 거래량이 동반되면 뭐 120불 언저리 정도까지는 안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연동관계로 넘어와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화두인데 저는 이제 DB하이텍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자체에 크게 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들만의 길을 좀 갈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이익 모멘텀이 증가되는 쪽, 실적 기반이 조금 병행된 쪽, 이 중에서 반도체를 좀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전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DSP나 IP 그룹들이 실적이 있진 않아요. 뭐 주식의 본질입니다. 모멘텀으로 갈 때 가장 비이성적인 실적이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래도 실적이 있는 쪽들을 반도체 쪽에서 보게 되면 뭐 종목으로 DB하이텍, HPSP, 뭐 검사 장비들, 뭐 넥스텐 파크 시스템즈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실적이 지금 나쁘지 않단 말이죠. 내년에 개선되거나 이미 개선 효과가 턴어라운드가 조금씩 나오는 형태. 그 중에서 DB하이텍도 마찬가지인데 DB하이텍의 차트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지난번에 갭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이 32,000원에서 갭 상승이 좀 나왔고 아직도 역배열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33,000원대 견조하게 좀 버티면서 어제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62동 평균선 좀 돌파를 하는 게 연동 관계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따라서 조금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연동 관계가 좀 파괴되더라도 DB하이텍이 지금 들어갈 만한 위치인 것이냐. 이 질문지를 던져보면 지금은 충분히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일단 뭐 표로 일단 화면에 나갈 텐데 구두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계속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나는 자금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뭐 매수 추천 가격을 기다릴 수 없어서 성격이 너무 급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하신다면 자금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300 정도 먼저 들어가시고 밑으로 좀 떨어졌을 때 지금 뭐 계속 우리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지만 연준의 어떤 기자회견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추가 자금을 갖고 있어서 매수 추천 가격을 맞추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손실률이 크지 않잖아요. 주식하면서 사실은 뭐 3.5%대의 손실률은 뭐 매매밖에 안 되는 쪽인데 이 대외 변수를 모두 다 고려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손절 기대 수익률은 높은 구간이고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장기 보유하면 충분히 뭐 3만 원대 후반, 4만 원대 초반까지는 갈 수 있는 기업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매크로와 어떤 BOJ 이런 부분 사실 좀 일본의 금리 인상 인하도 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관점으로 지금은 접근을 좀 하시고 단지 뭐 매매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집 관점은 가능한 종목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오늘 DB하이텍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이 빅데이터 분석에 걸리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을 알려주시는데요. 그래서 1차 매수는 어제 종가 부근에서 30% 정도, 그리고 2차는 35,000원 이하, 33,500원 이하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얘기를 해 주시네요. 접근 가격들 좀 체크해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가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3,500원에서 34,500원 사이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 36,000원, 37,000원 후반 이렇게 각각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저 가격을 네. 꼭 맞추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저 가격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주가가 좀 떠서 한 30% 먼저 샀어요. 그럼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가격을 평균 단가를 꼭 맞추셔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아까 뭐 35,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좀 더 반 정도 사고, 33,000원 정도 왔을 때 또 반 정도 사면 저 매수 추천 가격 사이에 딱 가격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는 분할 매수와 누가 평균 단가를 잘 맞춰서 또 단호하게 본인의 투자 철학대로 손절을 잘 진행하느냐. 손절을 안 하시게 되면 매매를 하고 싶은데 순환매가 막히면서 고통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좋은 종목을 롱 포지션으로 포지션 매매를 하시는 게 낫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크인 빅데이터 DB 하이텍까지 알아봤습니다.